어제 백신 방송이 잘렸는데 백신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신 그 새로운 사이트 거기 보니까 뭐 누구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아무나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기부를 받는 식으로. 이런 좋은 사이트 알려주신 거 감사드리고 해당 업로드를 오늘 중으로 해서 제가 커뮤니티에 그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곳을 통해서 보시고 유튜브 원본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간만에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솔직히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말할 때가 됐죠. 이 부동산의 버블 꼭지점은 언제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말이죠. 산이나 강이나 아파트의 물량은 넘쳐나는데 내가 살 집은 없다. 참 재미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농담은 이쯤에서 끝내고 지금부터 부동산에 대해 모르거나 답답했던 점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을 포함해서 전국의 36곳 부동산 규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것을 추가 지정을 했고, 이로써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체계도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라는 과제 실현을 위해서 최근까지도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대로 역행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초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도 시중에 막대한 부동 자금들이 풀려나고 있지만 경제가 침체될수록 상대적이며 안정적인 투자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의 자금 유입을 딱히 돌려세울 만한 새로운 투자처도 마땅히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돈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2021년 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그리고 정부의 갈팡질팡에 흔들리는 부동산 대책에 투자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몇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적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자면 2021년 새해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기 요인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고강도적인 부동산 규제책과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 마지막으로 담보 및 신용대출의 강화 등이 있죠. 그리고 본격적인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건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불확실한 투자 심리, 경기 침체의 장기화 조짐 등을 모두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 요인을 따지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꾸준한 시중 부동 자금의 증가세 지속, 다음으로 연준의 저금리 추이 지속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 안정화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보다는 오히려 위기의 요인이 더욱더 많아 보인다는 게 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공간적 관점은 어떨까? 일단은 부동산의 전반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고요. 국지적, 그러니까 지역적 순환매 편중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서울 강남권을 필두로 종로, 서대문, 동대문, 마포, 목동, 여의도, 성동, 용산, 광진, 동작 등 서울 도심부 인기 지역과 위례, 마곡, 분당, 판교, 광교, 하남, 미사 등 주요 신도시 내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금싸라기 부동산 영원하다라는 뜻일까요, 이게? 하여튼 그에 반해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 그러니까 지방권 아파트에 대한 투자 선호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시할 점은 이번 정부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 기조 정책에 힘입어서 정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을 벗어난 곳, 그러니까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서 떴다방을 앞세운 단기성 투기자금 유입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현재 규제 외곽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거품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꾼의 묻지마식 투자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서 비규제지역 막차 타기로 아파트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것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이들 지역이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묶여버리게 될 경우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시기적 흐름의 관점은 어떨까요? 추측을 해본 건데 한마디로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정강후약의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쏟아진 25차례의 온갖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을 포함해서 수도권 기타 광역 도시권 경우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들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데 비해서 공급이 항상 부족해서 실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부동산이 항상 장밋빛 미래를 그릴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투자하기 앞서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따른 시장 학습 효과도 항상 함께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만 올인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프리미엄 부동산 지역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규제책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이 정부의 규제책은 주로 대출과 세금 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안심할 점은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는 데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 전반기 상대적 강세를 보이다가 후반기 다소 상대적인 약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흘러가게 될 부동산 유동 규모의 관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말할 것도 없이 주택의 소형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현재 이르고 있고 여기에 2인 가구까지 합친다면 국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젊은 층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주택의 소형화 거래는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1에서 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택이 서서히 대세를 자리하고 있고 정부 역시도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 대형 주택 분할 리모델링과 소형 임대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소형 주택 붐은 청약 시장을 통해서도 쉽사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경쟁률과 프리미엄이 현재 붙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대형이 아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들이 가장 큰 인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정부의 규제 정책에서 이 부동산 유형별 투자 전략 관점의 포지션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만 하는 것일까?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시장의 경우는요, 각종 정부 규제가 거의 다 주택자에게 쏠린 만큼 다주택자의 추가적 매입은 현 시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지방권,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투기적 갭 투자는 자칫 막차를 탈 경우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들의 경우 정부 정책 역시도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부동산 가치가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청약 시장을 노리거나 평소 관심을 두었던 단지, 그리고 내가 저가 매물을 슬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상가나 빌딩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나 상가 빌딩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한 해만큼은 코로나19 여파로 예상치 못한 고전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권이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임대료 연체가 비일비재했고 공실률도 빠르게 증가를 했었죠. 안타깝게도 2021년 새해 역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상가나 상가 빌딩 투자는 아파트와는 달리 그냥 평타치기조차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다가올 인플레이션 기조를 노리고 프리미엄 지역을 잘 골라 투자한다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어려운 투자 방법이고요. 자칫 쪽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상가나 상가 빌딩의 투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경기 시황과 금리 흐름에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경기는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코일9 여파가 경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의 경우 금융금리 인상 추이와 정부의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의 여부를 깊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권 확장과 배우지 존재 여부, 우량 임차인 입점 여부도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는 목 좋은 곳에 상가를 매매하면 무조건 대박이 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금리 유동성에 따른 경제 회복 기조의 박자를 잘 맞춰서 상가 부동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피스텔은 법률상 준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통상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과 청약 통장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상품이었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경기 상황에 이 오피스텔은 매우 민감할 수가 있고, 공급이 현재 수월할 정도로 매물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이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조항이 생겨남으로 인해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라면 앞서 언급한 여타 부동산 유형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는 속성상 임대 목적보다는 개발 호재 여부에 따라서 투자가 그 성패가 갈릴 수가 있고, 한마디로 실수요자보다는 공격적인 투기를 선호하는 부동산 상품이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되 정부의 부동산 경제 개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토지의 경우 평소 정부 정책 및 개발 정보, 그러니까 도로와 철도 개설 등의 다양한 인프라 건설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기 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진입 유무와 토지의 위치, 그리고 경사도, 정확한 시세 등을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새해, 그러니까 2021년의 부동산 흐름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거거익선이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죠.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9.9%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1%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트렌드는 과거와는 다르게 남들과는 다르다, 거꾸로 가겠다와 같은 인버스 투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1년은 2020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소리죠. 지난해 2020년에도 서울은 10%대, 경기는 20%대 꾸준한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마치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달리지 않으면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주택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부족하고 부동산 흐름에 따른 소득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중대형 평수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고,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남에 따라 소형 아파트로 그 선호도가 서서히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모든 지표와 상황이 부동산의 상승 지속을 가리키고 있고 아마도 학군지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2021년 2월 현재 다주택자가 투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주택 혹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에 적합한 시장이고요.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매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현재 갈 곳을 잃은 유동 자산은 쌓여만 가고 있고, 이 목적 없는 유동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 시장을 반응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유주택자들,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상급 입지로 이동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투자자들은 금리에 따른 경제 회복에 맞춰 아파트 위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당연히 내 집 마련과 투자 모두 안전한 지역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까지도 가장 안전한 입지는 실수요 밀집 지역과 최고 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묻지마 추경 매수를 특히 지양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 지역에 따른 5년 10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은 확실히 버블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이 유동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착을 하고 또한 이것으로 상승을 부추길 때 시장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투자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매수 물량 공급이 아닌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도 공급으로 인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주 물량 증감과 부동산 가격과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부동산이 그랬듯 투기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비규제 지역에 몰려 투기하기 시작함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 막바지에 반드시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기타 지역의 부동산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과거 2006년에도 마지막 노원구가 올랐으며 그 이후 대하락장이 왔고 이때 강북 상승률이 강남 상승률을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대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 수요까지 끌어와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20대는 받아줄 수 있는 자산이 현재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수요 감소 결과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부동산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마치 과거의 2006년 분위기와 상당히 비슷하고요. 다주택자들에게는 재미없는 시장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는 올해가 특히 상반기가 상당히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보고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2021년은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움직인다면 그만큼 수익은 따라올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중심에서 외곽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부동산의 흐름이 가장 큰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외곽의 거래량에 비해 상급지의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를 달성해 가면서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모두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기조와 맞물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상승장에 오버슈팅이 나올 여지도 충분히 산지하고 있지만 묻지마 투자는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주택시장의 가장 강력한 화두는 바로 인플레이션의 확산이 될 것이고 보통 지방과 수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보였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내년에는 둘 다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즉 2021년은 기준 금리 인상이 거의 없는 인플레이션 초기 구간이 될 것이고 기준 금리 인상이 없는 인플레이션 초기는 풍부한 유동성과 물가 상승이 만나기 때문에 자산의 오버슈팅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량은 역사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자산의 최대 확보를 통해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은 오버슈팅 구간을 통해서 애물단지를 좋은 가격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얻은 시세 차익으로 프리미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전혀 의도치 않는 블랙스완 사태 같은 허무맹랑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올해와 내년은 전례 없는 오버슈팅 구간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불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인플레이션의 초기 기조는 경기 고점에 거의 도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경기는 하락세 기조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미 시중에 풀린 유동성의 최대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경기 고점이 설령 꺾여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자산의 거품이 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부동산이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동산은 매매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돈을 쥐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가치가 빠르게 흘러내리게 될 것이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버블 시기를 개인적으로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 2021년부터 2022년은 버블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초기 현상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축소될 조짐을 보이다가 3기 신도시 입주가 개시되고 주택 임대 등록 말소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될 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크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